북한 권력 내부에서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딸이자 현재 강력한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주애가 있었죠. 이후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북한 내부는 걷잡을 수 없는 피바람이 불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김주애는 무엇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했고 그 배신의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최측근조차 경악을 금치 못한 북한 권력층의 피린내나는 비밀을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탈북민 박선희입니다. 2024년 9월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그날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밤 11시 당 중앙위원회 청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없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그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다음날 급히 필요하다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18년을 일하면서 이런 야근은 수도 없이 했습니다. 당 간부로서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김정은 동지의 일정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오후 2시 공장 현지 지도, 저녁 6시 외국 대사 접견. 하나라도 착오가 생기면 제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늘 2~3번씩 확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있을 리 없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죠.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보위부 요원 4명이 한 사람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검은색 인민복을 입은 요원들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끌려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혜영 동무였어요. 저와 함께 15년을 일한 동료 비서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친구였죠. 김혜영 동무는 울면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보위부 요원들은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끌고 갔습니다. 복도에 그녀의 검정 구두 한 짝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 구두는 제가 지난달에 외화상점에서 사준 거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닫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입술을 깨물어 소리가 나오지 않게 했어요. 들키면 안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머릿속에서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진 후에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책상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혜영 동무가 끌려가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김혜영 동무의 책상을 찾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 있던 가족 사진도, 공책도, 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랍도 모두 비어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서 같이 일했는데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김혜영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들 고개만 숙인 채 일을 했습니다. 어떤 동무는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었구나.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오래 근무한 선배 동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박선희 동무, 김혜영 동무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시오. 당신도 끌려가고 싶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선배 동무의 얼굴에서 공포를 봤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혜영 동무와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일하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함께 외화상점에 갔었습니다. 선희 동무, 우리 딸이 이 구두를 좋아할 것 같지 않소? 그때 그녀가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녀에게는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끌려간 걸 알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러시오? 무슨 일 있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안 어딘가에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 간부 아파트에는 다 도청 장치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소. 그냥 좀 피곤할 뿐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혜영 동무가 끌려가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구두 한 짝이 자꾸 생각났죠. 제가 사준 그 구두 말입니다. 그녀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김혜영 동무는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당에 충성했고 일도 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죠. 그런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충성해도 소용없다는 걸, 아무리 잘해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끌려갈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18년간 충성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새벽 4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시내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대동강도 검게 보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게 아닐까?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생각이 제 인생을, 그리고 제 가족 모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그것도 불과 몇 달 후의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최고 지도자의 해외 서적 구매를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구할 수 없는 외국 책들을 사오는 게 제 임무 중 하나였거든요. 베이징 호텔방에 짐을 풀고 저는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TV를 켜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화면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남한 드라마였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었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잠깐만 보자. 남조선 것들이 얼마나 퇴폐적인지 확인이나 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변명하며 채널을 그대로 뒀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결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드라마 속 서울거리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밤인데도 온 거리가 환했어요.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평양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며?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명백한 현실이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은 편의점에서 밤늦게 라면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라는 자막이 보였어요. 밤 12시에도 가게가 열려 있고 음식을 살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평양도 밤이면 칠흑같이 어두운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하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뉴스를 보고 외국 영상도 보고 누구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위 간부들조차 인터넷을 자유롭게 못하는데 말이죠. 저는 1시간 넘게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봤어요. 남한 뉴스에서는 북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각합니다. 화면에는 굶주린 북한 어린이들이 나왔어요. 그 모습이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평양 외곽에서 본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가 속았나? 18년간 충성한 게 다 거짓말이었나?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 전체가 거짓이 되니까요. 다음 날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척하며 한국 관련 책을 몇 권 펼쳐봤습니다. 중국어로 쓰인 한국 경제 발전사 책이었어요. 6.25 전쟁 후 폐허였던 남한이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는지 쓰여 있었습니다. 사진도 많았어요. 19년대 서울과 2000년대 서울의 사진을 비교한 것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북한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었죠. 장마당에서 옥수수 한 대 사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할아버지가 6.25 때 38선만 넘었어도 지금쯤 남쪽에서 편하게 사셨을 텐데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평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창밖을 봤어요. 어둠뿐이었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었고 건물에 불빛도 없었어요. 베이징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서울은 또 얼마나 밝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들 성철이는 당에서 일하고 딸 영희는 국립교향악단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 최상류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쪽에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 살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남조선이 정말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시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제 입을 막았어요. 여보, 그런 말하지 마시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실을 본 눈은 다시 감을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출근해서 동료 비서들을 봤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김혜영 동무가 앉았던 자리에는 새로운 비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점심시간 간부 식당에서 평양 냉면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먹지만 평양 외곽의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냉면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최고 지도자의 해외 서적을 정리하면서 한국 관련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책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본 후 몇 페이지를 펼쳐봤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남조선 사람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고?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지도자를 따를 뿐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마당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옥수수와 감자를 팔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비쩍 말라 있었어요. 제 딸 영의 또래였습니다.
저 아이가 남쪽에서 태어났다면 굶지는 않았겠지.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제 눈물을 봐서는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알아봐야겠어.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속은 건지, 남조선이 정말 잘 사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호기심이 저를 탈출로 이끌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불과 석 달 후 제 동료가 또다시 끌려갈 거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2025년 2월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침 출근길 당 중앙위원회 청사 입구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보이부 차량 2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죠. 북한에서 저 차를 보면 누군가 끌려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제 옆자리 박영수 동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리명희 동무가 오늘 새벽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리명희 동무. 저보다 5살 어린 비서였어요. 작년에 결혼했고 지금 임신 석 달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끌려갔을까요?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선배 동무를 만났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리명의 동무가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몰래 가져온 USB였대요. 누가 고자질했나 봅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도 베이징에서 남한 드라마를 봤잖아요. 누군가 알고 있다면 저도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리명희 동무 가족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 동무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끌려갔다고 합니다. 연자제입니다. 임신한 여자와 그 가족 모두가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뱃속의 아기까지 말이죠. 북한에서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족 전체의 죄가 되는 곳이었죠. 그날 오후 당 조직부에서 전체 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비서들이 대회의실에 모였어요. 앞에는 보이부 간부가 서 있었습니다. 동무들, 최근 우리 당 간부들 사이에서 불순한 사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보이부 간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남조선의 퇴폐적 문화를 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반혁명 행위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저를 말하는 건 아닐까? 손에 땀이 났어요. 옆에 앉은 동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죠. 앞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모든 동무들은 사상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호텔에서 무엇을 봤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베이징 출장이 떠올랐습니다. 호텔에서 본 남한 드라마, 서점에서 본 한국 책들. 만약 누군가 봤다면? 만약 호텔방에 몰래 카메라가 있었다면?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상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보이부 조사실로 불려갔어요. 들어가면 서너 시간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오는 동료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죠. 일주일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보이부 조사실은 지하 2층에 있었어요. 찬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책상 앞에는 2명의 보이부 요원이 앉아 있었어요. 박선희 동무 작년 11월 베이징 출장에 대해 말해보시오. 한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류를 펼치더니 뭔가를 읽고 있었어요. 예, 최고 지도자 동지의 해외 서적 구매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호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휴식을 취했습니다. TV는 켰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고 있나? 나만 드라마를 본 걸 알고 있나?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더 위험했어요. 호텔에 감시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중국 뉴스였습니다. 반은 진실이었어요. 중국 뉴스도 봤으니까요. 다른 채널은 안 봤습니까? 아니요, 동무. 피곤해서 곧바로 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조사는 3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어요. 제가 말을 바꾸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저는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마침내 조사가 끝났을 때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살 수 없어.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곳에서는 살 수 없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미래가 걱정돼요. 남편은 무슨 말인지 아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성철이는 당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최근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료가 나만 노래를 듣다 적발됐는데 성철이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듣지는 않았다고 해서 넘어갔지만 기록에는 남았어요. 딸 영희는 국립교향악단에서 피아노를 쳤지만 언젠가 서양 음악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것도 위험한 일이었죠.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끌려갈 수 있어. 그 생각이 들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지켜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밤늦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남쪽으로 갈 생각 있어?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 스탠드를 끄덕군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같았어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창밖을 보니 평양 시내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하지만 저 너머 남쪽 어딘가에는 환한 불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 내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잡히면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언젠가는 끌려갈 거였죠. 차라리 자유를 향해 도전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에게 희망은 줄 수 있으니까요. 2025년 2월 말,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 성철이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출근 시간인데 왜 집에 왔는지 이상했습니다. 성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당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조사? 내가 뭘 잘못했니? 동료 한 명이 남조선 영화를 보다 적발됐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 성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이부에서 사흘 후에 출두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이부 조사를 받는다는 건 이미 유죄라는 뜻이었어요.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됐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철이가 조사를 받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끝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속삭이듯 이야기했어요.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보,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성철이가 끌려가는 걸 보든지 아니면 탈출하든지. 제가 남편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탈출. 그 단어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지만 실패하면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총살당할 수도 있었죠. 여보,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 간부 중에 중국 브로커와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족을 빼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미화 5만 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돈이 있었어요. 18년간 모은 외화와 금이었습니다. 원래는 노후를 위해 모았던 거였죠. 다음 날 저는 출장을 핑계로 당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알려준 중국 음식점으로 갔어요. 거기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명을 빼려면 7만 불입니다.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금 3만 불 성공하면 나머지 4만 불.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당신은 해외 출장이 많지 않소? 다음 중국 출장 때 가족들도 데리고 나오시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소. 브로커는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시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사흘 후면 성철이가 조사받습니다. 그 전에 떠나야 해요. 그럼 언제? 모레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중국 단독 출장 명령을 만들 수 있어요. 최고 지도자 일정 관리가 제 일이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언제 말할까요? 내일 밤에 말합시다. 그 전에는 비밀로 해야 합니다. 다음 날은 지옥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일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탈출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평양을 떠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평양 냉면을 먹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평양 냉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흥이 고향인 저에게 냉면은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냉면 맛이 떠올랐죠. 오후에 중국 단독 출장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해외 서적 구매를 위한 출장이라고 썼어요. 출장 인원에 제 이름과 가족 3명을 추가했습니다. 가족 동반 출장이라고 적었죠. 간부들은 가끔 가족 동반 출장을 가니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거였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성철이를 살리려면 말이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성철아, 영희야,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가족 모두 중국으로 출장을 간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성철이와 영희는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탈출한다는 뜻이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성철이 너 사흘 후면 보위부 조사 아니냐? 조사받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성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희는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무섭습니다. 잡히면 어떡해요? 저는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잡히지 않을 거야. 어머니를 믿어라. 우리 남쪽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 거야. 남쪽이요? 대한민국이요? 성철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거기서는 누구도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의심받으니까요.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 그리고 돈을 챙겼습니다. 저는 어머니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니, 이제 할아버지처럼 저도 38선을 넘습니다. 늦었지만요. 새벽에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대동강도 검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평양이구나. 문득 김혜영 동무가 생각났습니다. 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며 끌려갔던 친구. 리명희 동무도 떠올랐어요. 임신한 몸으로 수용소로 끌려간 동료. 미안해요, 동무들. 나만 살아남게 돼서.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이라는 것을 말이죠.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저는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15층당 간부 아파트. 북한에서 최고의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집도 감옥일 뿐이니까요. 출발합시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용 차량을 타고 평양역으로 갔습니다. 중국 단동으로 가는 국제열차를 타는 거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잡히지 말아야 해. 절대 잡히면 안 돼. 평양역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제 손에 든 여권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넘겨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통과.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는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져 갔어요. 성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야.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압록강을 향해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기차가 신의주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압록강 철교가 바로 앞에 보였어요. 저 다리만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북한 세관 검사였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모든 게 끝이었죠. 세관 검사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서 한 사람이 붙잡혀 나갔어요. 가방에서 중국 돈이 나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의 비명이 들렸어요. 영희가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다음, 세관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가방을 검사대에 올렸어요. 세관원이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 세면도구, 책 그리고 가방 밑에 숨겨둔 달러 뭉치를 발견했어요. 이건 뭡니까? 세관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해외 서적 구매를 위한 공금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출장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어요. 최고 지도자 집무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관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감히 최고 지도자 관련 서류를 의심할 수 없었던 거죠. 통과하십시오. 세관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부 요원이 서 있었어요. 잠깐만요, 박선희 동무. 요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끝났다. 들켰어. 당 중앙위원회 비서시죠? 요원이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원은 제 출장 서류를 다시 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가족 동반 출장이군요. 요즘 가족 동반 출장이 많아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해야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압록강 철교로 걸어갔습니다. 철교 위를 걸을 때 발밑으로 압록강이 보였어요.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6.25 때 할아버지가 건너지 못한 그 강이었죠. 할아버지, 손녀가 이제 건넙니다. 70년 만에요. 철교 중간쯤 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보였어요. 신의주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조국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철이가 물었습니다. 괜찮다. 앞만 보고 가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중국 단동세관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오. 브로커가 우리를 한 건물로 안내했어요. 중국 무역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틀 숨어 계시오. 그동안 여권을 위조할 겁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주시오. 남편이 가방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4만 불이었어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이었죠. 브로커는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면 평양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당신들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겠죠.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그 전에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좁은 방에서 잤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어요. 창밖에서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북한 보위부가 쫓아온 건 아닐까 하는 공포 때문이었죠. 다음 날 저녁 브로커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신들을 찾고 있어요. 벌써요? 사흘도 안 됐는데?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보위부 조사 대상이었잖아요. 조사 날짜가 되니까 사라진 걸 알아챈 겁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합니다. 여권 위조가 덜 됐지만 어쩔 수 없어요. 브로커가 차 열쇠를 꺼냈습니다. 지금 떠납시다. 심양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브로커의 차를 타고 단동을 빠져나갔어요. 밤 10시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속도를 높였어요. 엎드리세요. 빨리. 우리는 차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영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해. 남편이 영희 입을 막았습니다. 경찰차가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차를 세우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다른 차를 쫓고 있었던 겁니다. 1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브로커가 어느 시골 마을에 차를 세웠어요. 여기서 하룻밤 숨어 계시오. 내일 아침 다시 출발합니다. 낡은 농가 창고였습니다. 쥐가 나올 것 같은 곳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휴대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중국 공안이 단동 전체를 뒤지고 있답니다. 북한 탈북자 4명을 찾는다고요. 우리를 찾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이 고위 간부라서 북한이 난리가 났나 봅니다. 브로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기차나 비행기는 위험합니다. 차로 남쪽으로 가야 해요. 남쪽이요? 운남성입니다.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태국까지 가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걸립니까? 1달은 걸릴 겁니다. 위험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긴 도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매일 밤 다른 곳에서 잤습니다. 때로는 차 안에서, 때로는 싸구려 여관에서 잤죠. 2주일째 되던 날 심양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저기 검문소가 보입니다. 트럭 뒤에 숨으시오. 우리는 트럭 짐칸에 숨었습니다. 낡은 상자들 사이에 몸을 웅크렸어요. 영희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10분이 1년 같았어요. 경찰이 트럭을 검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통과. 드디어 경찰이 말했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어요. 우리는 한참 후에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가야 해요. 창밖으로 중국 시골 풍경이 보였습니다. 북한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한국까지 가자. 4주일째 우리는 드디어 운남성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브로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이 강화됐습니다. 중국 공안이 북한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을 버텼는데 이제 와서 막힐 수는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밤하늘이었어요. 저 별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브로커의 배신과 국경에서의 또 다른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운남성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틀 더 머물러야 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라오스 국경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브로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우리를 피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브로커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일찍 혼자 나가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이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지? 한 공안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영희가 제 뒤에 숨었습니다. 성철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아니요, 우리는 중국 조선족입니다. 제가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18년간 해외 출장을 다니며 배운 중국어였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브로커가 다 얘기했소. 공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북한으로 보낼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팔아넘긴 거구나. 북한으로 송환되면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수도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 공안들이 깜짝 놀라 밖을 봤어요. 건물 뒤편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공안 한 명이 급히 밖으로 나갔죠. 그 틈을 타서 남은 공안에게 남편이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돌아왔는지 몰랐어요.
공항과 남편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빨리 나가시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뛰었어요.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낯선 조선족 남자가 오토바이 2대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타시오. 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성철이와 저는 한 오토바이에, 영희는 그 남자 오토바이에 탔습니다. 남편이 뛰어나왔어요. 성철이 뒤에 올라탔습니다. 오토바이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공안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우리를 작은 집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하루 쉬시오. 내일 밤에 라오스로 넘어갈 겁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북에서 왔습니다. 10년 전에 탈북했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남편이 오늘 아침 저를 찾아왔어요. 브로커가 당신들을 배신할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 시장에 나갔다가 조선족 교회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이분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북에 남은 가족들 생각하면 안 도울 수가 없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아직 북에 계십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북한 음식과는 조금 달랐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내일 밤에 라오스 국경을 넘을 겁니다. 조선족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야 해요. 배를 준비해뒀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중국 공안이 당신들을 찾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짐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어머니 사진과 돈만 챙겼습니다. 밤 11시 조선족 남자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메콩강 근처에 도착했어요. 강가에는 작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배였어요. 이걸 타고 건너가야 합니까?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무섭지만 참아야 한다. 제가 영희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배에 올랐어요. 조선족 남자가 노를 저었습니다.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어요. 배가 흔들렸습니다. 엎드려 계시오. 저쪽에 중국 국경 순찰대가 있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배 바닥에 엎드렸어요. 강물 소리와 노 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중국어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노를 저으십시오. 제가 속삭였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해. 남편이 영희를 꼭 안았습니다. 총알이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조선족 남자는 쉬지 않고 노를 저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반대편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였어요. 빨리 내리시오. 조선족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진흙탕이었어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됐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쪽 숲으로 가시오. 3km쯤 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한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조선족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을 했습니다. 북에 계신 우리 가족들이 모두 자유를 찾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선족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다시 중국 쪽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웠지만 달빛이 조금 있었어요. 영희가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아파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가면 된다. 남편이 영희를 업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조선족 남자가 말한 그 마을이었죠. 마을 입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보였어요. 우리는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한국 사람이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정말 반가웠어요. 북한에서 오셨죠? 들어오세요. 선교사님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한국 음식도 있었습니다. 라면, 김치, 햇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쉬시고 태국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태국 한국 대사관까지 가면 안전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평양에서, 단동에서, 심양에서, 운남성에서 본 그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이제 정말 조금만 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습니다. 중국을 벗어났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한국까지 가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브로커의 배신도, 공안의 추적도, 총알도 우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아직 태국까지 가야 하고 한국까지 가야 했지만 최소한 오늘 밤만큼은 안전했으니까요. 자유는 이제 정말 가까이 있었습니다. 라오스 교회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이제 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방콕 한국 대사관까지 가면 안전합니다. 거기서 한국행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얼마나 걸립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야 해요. 선교사님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라오스와 태국 국경을 넘어서 방콕까지 가는 거죠.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라오스 여권을 위조해 주셨어요. 이걸로 국경을 넘으세요. 태국에 들어가면 곧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꼭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세요. 선교사님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낡은 버스였지만 이게 우리를 자유로 데려갈 버스였어요. 창밖으로 라오스 시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보였죠. 5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라오스와 태국 국경이었어요. 모두 내려서 여권 검사를 받으세요. 버스 기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긴장하며 내렸어요. 국경 검문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검사를 받고 통과했죠.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라오스 출국 심사관에게 위조 여권을 내밀었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십니까?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예. 제가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은 한참을 여권을 보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라오스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태국 입국 심사였습니다. 태국 심사관에게 여권을 냈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보더니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여행 목적이 뭡니까? 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태국어를 몰랐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남편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관광입니다. 심사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봤어요. 어디 호텔에 묵을 겁니까? 방콕 시내 호텔입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태국 땅을 밟았어요. 더 이상 중국 공안도 북한 보위부도 우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다시 타고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 풍경이 펼쳐졌어요.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사원들, 번화한 거리, 웃는 사람들. 어머니,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자유로운 나라는 다 이렇단다. 제가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늦게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대도시였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본 남한 드라마 속 서울이 생각났죠. 선교사님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대사관 근처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북에서 오셨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예. 제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여기서 하룻밤 쉬세요. 내일 아침 대사관 가시면 됩니다. 아주머니가 방을 내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에 갑니다. 내일이면 정말 자유를 얻는 거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 시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평양의 어둠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평양을 떠난 지 2달 만이야. 남편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여보, 내일이면 정말 끝입니다.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런 힘든 길을 걷게 해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살린 겁니다. 북한에 남았으면 성철이는 수용소에 갔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7시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15분쯤 갔어요.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태극기.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깃발이었죠. 6.25 때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셨던 그 깃발이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국기입니까?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래. 저게 대한민국 국기란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직원 한 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사무실로 안내받았죠. 앉으세요. 차 드시겠습니까?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언제 북한을 떠나셨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2025년 2월 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김혜영 동무가 끌려가던 밤 베이징에서 본 남한 드라마 리명의 동무의 숙청, 성철이의 보위부 조사 통보, 압록강을 건너던 순간 브로커의 배신, 메콩강을 건너던 밤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직원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영희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어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직원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2달간의 공포, 불안, 절망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원 확인을 하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일주일 후면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인천공항으로 가실 겁니다. 도착하시면 통일부에서 보호시설로 안내할 거예요.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한국이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2달 만에 드디어 자유의 땅에 발을 딛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대사관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어요.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죠. 매일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베이징에서 몰래 봤던 그 드라마들이었어요. 이제는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국은 정말 이렇게 살아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곧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불렀어요. 비행기표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방콕 출발, 인천 도착은 밤 9시입니다. 직원이 티켓을 건넸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자유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뤘어요. 다음 날 대사관 차량이 우리를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이었어요. 거대한 공항이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였어요. 승무원들이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방콕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한국으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아래로 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5시간 후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지만 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평양보다 100배는 밝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도착했다. 대한민국에.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심사관이 우리를 보더니 웃었어요. 탈북자분들이시죠?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보호시설로 모시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밤 공기를 마셨어요. 차가웠지만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다. 우리가 해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습니다. 아이들을 살렸어요. 성철이와 영희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내 식구가 꼭 껴안았어요. 자유.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그 자유가 이제 우리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통일부 차량을 타고 1시간쯤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다 서울입니까?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저기가 서울이란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평양은 밤이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았죠.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처음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 경제, 문화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난방, 개인 화장실. 북한 당 간부 아파트보다 좋았어요. 그날 밤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콸콸 나왔어요. 2달 만에 제대로 하는 샤워였습니다. 물을 맞으며 울었어요.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있었어요. 북한 말과 남한 말이 많이 다릅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달랐어요. 우리는 동무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일구는 직원, 편지는 문자 메시지로 바뀌었죠. 어머니, 여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영희가 투덜거렸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 우리도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영희를 다독였습니다. 컴퓨터 수업도 있었어요. 저는 평양에서 컴퓨터를 다뤘지만 남한의 컴퓨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터넷이 자유롭게 연결됐어요. 처음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북한이라고 쳤어요.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탈북자 이야기, 북한 정권의 실상.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알던 북한과 세상이 보는 북한이 너무 달랐어요. 우리는 속고 살았구나. 핸드폰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이었어요. 평양에서는 핸드폰이 있었지만 인터넷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남한 핸드폰은 모든 게 가능했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성철이가 유튜브를 보여줬습니다. 북한에 대한 영상들이 가득했어요.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의 실상, 자유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김혜영 동무를 위해서, 리명의 동무를 위해서,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트에 가는 수업이 있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큰 마트였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고르시면 됩니다.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일, 채소, 고기, 생선, 과자, 음료수. 북한 장마당의 100배는 됐어요. 이게 다 살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쌀 코너에 갔습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배급으로 받던 쌀이었죠.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쌀이 남아도나 봅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딸기를 봤습니다. 빨갛고 탐스러운 딸기였어요. 영희야, 딸기 먹어봤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봐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딸기 한 팩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먹어봤어요. 달고 맛있었습니다. 영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영희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어. 2달이 지났을 때 취업 상담이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18년간 비서로 일했습니다. 사무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무역회사나 외국계 회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사가 추천했습니다. 남편도 상담을 받았어요. 저는 당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관리직을 하고 싶습니다. 경력을 살려서 사회복지사나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시는 건 어떨까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수료식이 있었어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제 저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었어요. 정착금도 받았습니다. 생활비와 집을 구할 돈이었죠.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울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2층짜리 빌라였어요. 평양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자유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성철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려주셔서. 영희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감사해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서.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있어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야.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봤어요. 한 무역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어를 하신다니 좋습니다. 중국 바이어 담당으로 일하시면 되겠네요.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직장인이 됐어요.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탈북하셨다고 들었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감사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이 가득했어요. 뭐 드실래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냉면이 먹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냉면이 나왔습니다. 함흥 냉면과는 조금 달랐지만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냉면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자유롭게 냉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철이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생겼어요. 영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제가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게 됐어요. 같은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 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여전히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우리 가족은 교회에 갔습니다. 라오스에서 우리를 도와준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찾은 교회였어요.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탈북자이시라고 들었어요. 혹시 간증을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는 교회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떨렸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김혜영 동무가 끌려가던 밤, 베이징에서 본 진실, 목숨 걸고 떠난 탈출, 압록강과 메콩강을 건너던 순간 가리고 자유를 찾기까지의 여정.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숨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에는 2,500만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많은 사람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양을 떠난 이후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2026년 1월 1일. 오늘로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고 아이들은 미래를 얻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할아버지, 저희가 해냈습니다. 38선을 넘었습니다. 70년 만에 우리 가족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김혜영 동무, 리명희 동무, 그리고 제가 평양에서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이 되는 날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제가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감사하며. 왜냐하면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지는 것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자유에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꿈꿀 수 있는 자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북한에는 아직도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 한반도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